이상기체랑은 좀 달라요. 이상용액의 정의는 첫 번째는 입자 간 인력이 동일하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실제로는 입자 간 인력이 동일하고 입자의 크기가 모두 동일할 수가 없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이상용액에 가까우려면 순물질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물질에 가까우려면 묽어야 되죠. 묽은 용액이어야 되죠. 이상용액에서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까닭은 이상용액이라는 정의 자체가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 간의 인력과 크기가 동일한 그런 조건을 이상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만족을 하려면 순물질에 가까울수록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라월의 법칙과 헨리의 법칙은 거의 순물질일 때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믹싱을 할 때, 낼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라울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요거. 두 번째는 헨리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문제로는 믹싱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함수 값이 어떻게 바뀌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상용액의 정의, 라울의 법칙, 헨리의 법칙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다만 이제 액티비티가 뭐고 막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사실 많이 따지질 않아요. 대부분이 이상 용액으로 주어지고 정말 가끔 가다가 액티비티 관련된 식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관련 공식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믹싱하면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제가 라울 법칙, 헨리 법칙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믹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태함수 변화. 우리가 통상 상태함수 변화라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 깁스프리 에너지 변화, 그리고 헬름홀츠 에너지는 제가 무시한다고 했죠. 거의 안 쓴다고. 엔트로피 변화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요 네 가지 정도를 항상 상태함수 변화로서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 보통 이제 믹싱 과정은요. 얘가 열이나 그러니까 온도나 압력의 변화를 동반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엔탈피 변화는요. 온도에만 의존을 한다고 했어요.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그쵸? 믹싱 그 자체로 부피가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부피가 변할 수는 있지만 부피 자체가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빵이에요, 얘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깁스프리 에너지랑 엔트로피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깁스프리 에너지는 RT에 시그마 X, I, ln, X, I로 변하고요.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R에 시그마 X, I에 ln, X, I로 변합니다. 자, 요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자, 요거는 그냥 X라고 놓으시면 안 되고, 제가 프라임이라고 놔요. 왜냐면 구분이 좀 있거든요. XI 프라임은 뭐냐? 얘는 믹싱 이전의 분율이에요. 그리고 XI는 뭐냐? 믹스한 이후의 분율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자가 있고 한쪽에는 X1 프라임, 다른 쪽에는 X2 프라임 이렇게 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얘가 요 마개를 치워가지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은 X1이랑 X2 각각이 변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깁스프리 에너지는 RT에 X1 ln X2 프라임 더하기 RT에 X2 ln X1 프라임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고요.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R에 X1 ln X2 프라임 마이너스 R에 X2 ln X1 프라임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상태함수 변화를 압력, 부피, 온도에 따라서 변화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분을 쫙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과정에서 부피 변화에 따른 상태함수 변화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믹싱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부피는 변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이 성분별 부피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원래 이만큼만 차지했다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거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식이 유도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번 믹싱할 때마다 식을 유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외워서 씁니다, 보통은. 중요한 건 얘네들은 다 빵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빵. 계산이 쉽죠? 얘네들은 빵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깁스 프리 에너지랑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는 통상 믹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는 통상 무조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양의 값을 갖습니다. 왜냐? 믹싱은 통상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발적인 반응이죠, 항상. 얘를 열었는데 안 섞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믹싱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양수여야 되고요. 여기서 xi 값이 1보다 작아요. 자연 로그 값 중에서 자연 로그의 함수에서 이 x 값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를 갖거든요.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란 얘기예요. 근데 깁스 프리 에너지는 항상 최소화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엔트로피는 항상 커지는 방향, 0보다 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죠. 이거는. 열기관은 열량을 1로 바꾸거나 또는 1을 열량으로 바꾸거나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열기관은 통상 요거를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가는 냉동기관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열기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정확히 일단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열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클은 카르노트 사이클이 있죠. 자, 근데 어떤 이런저런 사이클 얘기를 하기 전에 열기관의 기본적인 컨셉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열기관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나가고요. 열량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가 엔탈피가 H12, H3, H4 돼 있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압축기 펌프에서는 압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일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워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컴프레서인데 컴프레서가 증기가 이제 강력한 압력을 통해서 이제 뭐 터빈을 돌리든지 아니면 컴프레서를 돌리든지 해서 외부로 일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열기관의 모든 개념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열기관이 갖는 효율은 얼마냐? 그러니까 도입되는 열량 전체를 우리가 QIN, 그러니까 Q 들어가는 열량 전체에서 하는 일만큼을 우리는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일이죠. 이 도식에서는 이제 컴프레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버려지는 열량 Qout이라고 된 부분은 사실 회수가 불가능한 열량이에요. 저온에서 방출이 되는 것도 그렇고 원래 낮은 온도의 저온 열량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리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투입되는 이 전력은 그러니까 에너지 한 일은 그러니까 보통 카르노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상적인 사이클에서는 얘를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식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죠. Q 도입되는 열량 중에 뺀 열량을 다 제외한 게 뭐예요? 한 일이랑 같아야 되죠. 왜냐면 펌프가 한 일을 빵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효율식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요. 1-Q 들어가는 열량분의 나오는 열량이다.
이렇게 효율식을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다? 카르노트 사이클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대의 효율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 왜냐? 펌프에 하는 일을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액체 상태의 물이 압력을 얻어서 펌프를 지나갑니다. 여기 보일러에서 모든 액체가 기체가 돼요. 스팀이 됩니다. 그 스팀이 일을 하죠. 터빈에서 일을 하고 스팀과 액체가 남은 상태에서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체는 여기가 쿨러입니다. 쿨러. 쿨러에서 기체를 모두 다 액화시켜버려요. 왜 액화시킵니까? 그냥 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펌프가 돌아가려면 액체만 가압을 할 수 있거든요. 기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펌프가 고장이 나요.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모두 액화시키는 게 필수적이에요. 쿨러를 여기다 달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일러를 거쳐서 기체가 된 게 여기서 일을 하고 나머지 나온 것들이 가스와 리퀴드 상태에서 쿨러를 거쳐서 다 리퀴드로 바꾼 다음에 다시 펌프로 들어갑니다. 펌프에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일러로 공급되고 터빈으로 또 들어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이. 이런 개념으로 열기관이 구성이 되고요. 근데 이 중에서 펌프가 하는 일을 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카르노트 기관이다. 자, 근데 또 추가로 알 게 뭐냐면 우리가 이상기체를 예시로 들잖아요. 열량값을 CP의 온도 변화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값을 어떻게 온도 값으로 그냥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효율값은 1 고온 분의 저온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이게 카르노트 사이클의 열 효율식이다. 통상 문제를 낼 때 그냥 앞뒤 모든 걸 생각지 않고 카르노트 사이클 열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열기관에서 보일러에 열량을 공급하는 고온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요. 그 다음에 쿨러에서 온도가 빠져나가는 저온의 온도값을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 대입하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그게 카르노트 사이클이라는 거죠. 카르노트 사이클은 얘기했듯이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는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열량의 도입은 오직 보일러랑 쿨러로만 발생을 하고요. 다른 이 구간, 일을 하거나 일을 주는 구간은 모두 단열 구간입니다. 이건 사실 다른 사이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단열 공정이고 보일러랑 쿨러는 등온 공정이에요. 왜냐면 등온 공정이어야 가하는 열량이 전부 다 상변화로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현열로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100%의 효율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르노트 사이클은 등온 공정과 단열 공정이 같이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등온 공정에 고온 공정과 저온 공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